문학 속 의미와 재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리는 문학 알집입니다. 저는 이세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분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경제, 철학, 네. 뭐 심지어 문학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계신 명 MC라고 대본에 지금 써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안승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모시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요즘. 문학 평소에 좀 읽으세요? 뭐 소설이나 시나. 솔직히 저는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여기는 어디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사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왔는데 네. 저도 뭐 책을 조금 읽는 편이긴 하지만 웬만하면 문학책보다는 실용서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론서 같은 거나 아니면 수필을 보거나 하지 보기는 보되 많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성인이 되면 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많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저는 소설도 좋아하고. 그러면 시도 소설이 더 좋아요? 드라마가 더 좋아요? 정말 여러분,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네. 진짜 소설을 더 좋아해요. 소설을 더 좋아해요? 정말로. 네. 아니 그게 요즘은 왜 우리 어렸을 때도 전래동화 이런 거 들으면서 막 재밌어 하잖아요. 요즘은 드라마가 다 대체한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영상이 아무래도 훨씬 더 쉽잖아요. 즉각적이고. 근데 문장만이 줄 수 있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이 필요하다. 그럼요. 또 아름다운 문장을 만날 때 재미가 정말 있습니다. 우리 세라님처럼 소설을 많이 읽는 분도 있지만 네. 저처럼 그렇게 소설을 많이 안 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대신 읽어주는 네. 컨셉으로 해보자. 아, 좋아요. 문학 알집은 좀 그런 대신 읽어드립니다. 의 느낌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혹시 승찬님, 예. 몇 년 전,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밈이 유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저는 그런 밈이 있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는데 정말. 바퀴벌레로 변화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우리가 뭐 문자로 물어보거나 하면은 그걸 캡처해서 올리고 SNS에 이게 되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엄마한테 거예요? 물어보고. 내가 바퀴벌레 되면 나 버릴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주로 뭐라고 대답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나? 그래, 우리 엄마는 그냥 그래도 뭐 사랑하겠다라는 어떤 가식적인 대답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아직 실제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공감 가지 않잖아요. 오늘 이 책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이 질문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눈 떴더니 벌레로 변했다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네. 앞뒤 맥락 없이 보통 영화라면 내가 무슨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디 가서 실험실에 가서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는 거죠. 뜬금없이 눈 떴더니 난 벌레가 됐어로 시작되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레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일에 대한 소설. 그렇죠. 이 그레고르 잠자를 대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점점 전개가 될수록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 뭐 인간 관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그레고르 잠자가 너무 일단 불쌍하다. 근데 제가 정말 이 소설이라는 것이 이래서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제가 20대 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어떤 일하는
그 자아 있잖아요. 회사원. 왜냐면 이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한 와중에도 출근을 걱정하거든요. 나 잘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마음에 제가 공감이 갔었는데 다시 3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 책을 다시 읽으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의 마음.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됐을 때 그 소외되는 가장의 마음. 좀 더 공감 가지 않으셨어요? 저보다 어쩌면 더 공감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빠들은 내가 벌레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이 그레고리라는 주인공이 나름 열심히 살면서 돈도 벌고 가족을 이제 부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리니까 갑자기 가족한테 버림받고 네.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고 그런 굉장히 한국의 중년 남자들은 약간 이런 공포감이 있죠.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아 그럼요. 공포감? 내가 쓸모가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외에는 내가 쓸모가 없어질까 봐 하는 그런 공포감이 있죠.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도 보면 네. 아빠가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그 아빠의 고민은 내가 벌지 않으면 이 가족은 무너진다는 일념하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아빠가 그래도 열심히 벌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벌었는데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봐. 아니면 그 진짜 벌레가 돼서 내가 일을 못하게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있을걸요? 만약에 벌레가 됐어요. 그래서 벌레가 돼서 가족을 부양하고 지금 이제 가장의 역할을 또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랬을 때 가족들이 승찬님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그게 이 책의 사실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 제가 중년 남성으로서 이 책을 봤을 때는 뭐랄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잘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살짝 걱정해주다가 마음도 아파하고. 그게 얼마 안 가더군요. 그게 너무 진짜 냉혹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밥도 넣어주고 뭐 좀 걱정도 해주고 막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거는 우리의 짐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그러면 잘 못 그럴 것 같은데 부모가 그러면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가족들이 나를 버릴 거다? 옛날 고려장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고려장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책을 오늘 골랐어요? 변신? 왜 이렇게 무서운 책을 골랐어요? 첫 책부터? 우리의 지금 삶에 대해서 네. 알려주는 것들이 일단 많잖아요. 이게 한 몇 년도에 썼죠? 되게 오래된 책인 것 같던데. 거의 이제 100년이 넘은 책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책이에요? 100년 전 소설이라고 하는데도 생각보다 재밌더군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 이 소설이 아마 1912년, 15년 요 시기에 이제 쓰여졌으니까 뭐 110년도 넘은 소설인 거거든요. 당시에는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카프카가 이 소설을 썼던 때는 유럽이 뭔가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소외, 1900년대 초니까 그렇겠죠. 인간의 소외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막 대두되기 시작한 때였고 근데 인간인 본인들도 노동자들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인식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클래식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게 110년 전에 쓰인 소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할 얘기가 꽤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가치는 쓸모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밥벌이를 못하고 가족 부양을 못하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인간도 아닌가? 가치가 없는 건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군요. 이 책을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왜 가족의 끈끈함 누가 공경에 처하면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제 구해주는 그런 걸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저도 이제 딸들이 있는데 딸이 만약에 불 속에서 위험에 빠졌어 그럼 내가 안 뛰어들 거냐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일이 근데 그게 얘가 벌레로 보냈다면 달라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그냥 얘가 벌레로 변한 것일 뿐인데
저도 약간 공감은 살짝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됐는데 애가 바퀴벌레가 돼서 그 뭔가 이게 좀 동의이 안 될 것 같은. 그걸 그래서 이게 벌레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가족 관계라는 게 그만큼 취약한 건지. 그럼 벌레가 아니면 강아지였으면 그래도 뛰어들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누가 이런 밈 막 유행했을 때 누가 어떤 부부가 이런 것들을 막 했었는데 제 기억에 쓰레받기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손도 대기 싫으니까 누가 쓰레받기에 담아서 아파트 밖으로 던지겠다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벌레로 변한 너는 이미 너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이덴티티라는 단어, 한국말로 하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배우는데 되게 제가 흥미로웠던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이세라와 성인이 됐을 때 이세라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키도 다르고 얼굴도 많이 달라졌고 뭐 생각도 달라지고 뭐 하나 비슷한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린 시절에도 이세라라고 부르고 컸을 때도 같은 이세라라고 부를까? 이름이니까. 아니, 이거 뭐 당연한 말 하나만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승재님 지금. 같은 이름인데 예를 들면 두 어린 이세라와 어른 이세라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달라 보이는데 그러면 그 같은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그 썸씽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 썸씽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 예를 들면 너 팔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계속 너야? 그래서 저 팔이 없어도 나지. 그러면 머리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야?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머리가 되게 제일 중요한 거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가 그럼 옛날 기억이 하나도 없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으면 여전히 너를 안승찬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건 네가 너이도록 만드는 something 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제가 그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그레고르라는 멀쩡한 직장인이고 멀쩡한 아들이고 멀쩡한 사회인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벌레가 됐어. 그럼 벌레가 됐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그레고르인가 아닌가? 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 소설에서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왜 갑자기 저는 가족들의 변화도 되게 재밌었던 게 여동생이 오빠를 지극정성으로 초반에는 좀 돌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부모한테 엄마, 아빠, 저것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다. 라는 그렇지.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게 어떤 자기 최면을 거는 건지.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이 존재랑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버겁고 힘들고 하니까 저건 더 이상 오빠가 아니야. 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마음의 변화가 있다. 왜 하필 벌레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 벌레로 했을까요? 가장 무용한 존재 아닌가요? 벌레가? 네. 뭔가 그리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외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역겹고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 어떤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카프카의 이 변신에 나오는 벌레가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카프카가 이 책을 쓸 때는 딱 바퀴벌레라고 상정해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뭔가 그 유독한 존재, 독충이 있는 존재, 약간 이런 느낌이지 바퀴벌레라고 상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근데 벌레를 묘사하는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바퀴벌레일 거야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카프카가 실제로 출판사한테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해요. 벌레 그리지 말라고. 왜? 벌레를 그려야지? 연상이 딱 되는 순간 우리의 상상력이 갇히는 느낌 안 들어요? 사파가 있으면 딱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근데 그 벌레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잖아. 근데 이 여기 소설에 있는 것처럼 등껍질이 딱딱하고 내 다리가 허우적거리고 딱 느낌이 바퀴벌레던데?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바퀴벌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등이 딱딱하고 표현은 그런 게 있었어요. 발이
연약한 발이 많았다. 기억나요. 연약한 발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닥거리는 느낌. 그거 딱 상상이 바퀴벌레인데.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는 순간 기내 같은 건가? 그리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 프란츠 카프카 초판본, 변신 초판본을 보면은 벌레가 그려져 있진 않거든요. 소설에서는 저도 보니까 이게 약간 완전히 벌레로 변했다는 건지 약간 사람인데 약간 벌레 같은 느낌이라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더군요. 막. 그러니까 갑자기 여동생이 들어왔는데 이 벌레로 된 주인공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 그러려면 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이게 기어다닌다는 거였던 것 같은데 왜 서 있지? 막 하면서 좀 이상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동생이 들어오니까 놀랄까봐 막 화다닥 숨었잖아요. 숨는. 그러면 이렇게 서 있으면 창밖을 보면 이게 약간 사람 같은 느낌이어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벌레가 완전 벌레가 아니고 약간 사람 같은 벌레라는 뜻인지 명확하진 않더군요.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로 뭔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일부러. 어쨌든 그림을 그리지 말아달라라고 명확하게 카프카가 부탁을 합니다. 벌레를 그리지 말아달라. 아니 이 소설에서는 저도 좀 희한한 게 아빠는 시종일관 벌레로 변한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너무 냉혹하게 대하잖아요. 사과 던져가지고 상처 입히고 결국은 그 상처 때문에 그레고르 잠자가 너무 고통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보자마자 사과를 던지는 거죠? 네, 좀 이제 지나다가 이제 너무 흉측스럽고 뭐 이런 화가 나고 이러니까 자기 아들을 향해서 등어리에 그걸 던지는 거죠. 그냥 보기 싫다는 이유로. 보기 싫죠. 뭘 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아빠만 보면은 도망가기 바쁘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아니면 이게 그거는 소설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은 벌레로 변한 주인공은 원래 열심히 돈을 벌던 장남이었어.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못 벌어요. 그 벌레가 됐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심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레고르 잠자였잖아요. 그러면 권력, 그 안에서의 어떤 권력 관계가 실제로는 아버지가 더 어른이지만 그레고르 잠자에게 더 힘이 있었던 거죠. 돈 벌어 오니까. 그럼요. 그동안 소설엔 안 나왔지만 아빠를 은근 무시했다. 은근 무시당한 아빠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뭐 아빠에게 어떤 그런 뭐 피해의식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나 그 여동생이나 엄마가 맛있는 거 있고 이러면은 누구한테 먼저 줬겠어요. 잠자한테 먼저 주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미묘한 권력 관계나 구도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무너졌을 때 이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노나 이런 식으로. 이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프란츠 카프카의 실제 아버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을 수 있다라는 그 나름 근거가 있는 추측이 이제 가능한 게 이 카프카가 쓴 책 중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긴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아, 진짜 편지를 쓴 거예요? 정말 편지. 아버지한테 카프카의 편지가 담긴. 너무 좋겠다, 아빠는. 왜요? 왠지 긴 편지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제가 근데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편지가 한 무려 100페이지가 돼요. 100페이지?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침대에 있던 저를 발코니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얼마 동안 닫힌 문 앞에 속옷바람으로 혼자 서 있게 하셨지요. 당시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곧 유순해졌지만 속으로는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를 계속 안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요즘으로 치면 아동폭력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그토록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아픔에 부대꼈던 겁니다. 그레고르 잠자의 이 주인공의 마음이 딱 그렇지 않나요? 이 안에서 아버지가 뭐 자기한테 사과 던지고 뭐 어쩌고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딱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 카프카는. 어렸을 때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또 승찬님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줬겠지. 그래도. 근데 승찬님도 그 부모잖아요. 잘못한 게 있다 한들.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잘못한 게 있다 한들. 이 아이의 어떤 자존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정도까지 체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카프카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게 이제 안 됐던 관계인 것 같고, 이 카프카의 일기 이거를 보면은 카프카라는 사람이 정말 두껍죠. 일기를 다 책으로 낸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카프카 전집에서 카프카가 쓴 일기, 카프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아니, 이런 책을 봤어요? 아니, 왜 이런 짓을? 저는 이제 발췌독만 네, 발췌독만 네,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거죠. 나를 잡고 놓지 않았던 것은 주로 내 저술 작업이었다. 이 작업이 결혼으로 방해받는다고 나는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 평생 안 했어요. 평생 독신이었고 파혼을 좀 반복하죠. 결혼을 하려다가 못하고 하려다가 못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네. 너무 피키했네. 너무 고르려고 했네. 고르려고 결국은 그 누군가와 함께 한다라는 거를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선을 넘지 못했던. 근데 여기서 카프카의 일기에서는 내 저술 활동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쭉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누군가와 관계 맺는 것 자체가 그 쉽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이 소설에서도 저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좀 이렇게 외로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꽤 들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벌레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벌레가 돼서 가족들이 다 무시하고 막 징그럽다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 뭐 죽어도 아유 속 시원하네. 막 거의 그런 느낌이던데. 막 여행 가잖아요, 나중에는. 거의 그런 느낌이던데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받는 법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게 방법이 아니었을까? 막 그런 느낌은 들더군요. 그래서 처음에 벌레로 변신했을 때도 그 장면도 인상적이던데, 처음에 벌레로 변신해 제일 걱정하는 게, 보통 내가 눈 뜨고 떴으면 내가 다리가 막 이상해지고 벌레가 됐으면 스스로를 걱정해야 되는데 내 출근 안 한 걸 걱정 안 하잖아요. 아, 오늘 할 일 많은데 내가 집에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걸 걱정하는 걸 보고 이게 현대인의 참 서글픈 면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람은 열심히 내가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내가 사랑받는 법이야 라는 그런 약간 절박함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승차님 얘기 듣고 제가 딱 떠올랐던 게, 혹시 그런 대목 기억나세요? 매니저가 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얘가 출근을 안 하니까는 자기 상사가 집에 찾아오는데 도대체 너 출근 왜 안 하니? 왜 안 하냐. 근데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잘 못했던 혹은 이제 모자란 모습들, 직장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 엄마나 아빠에게 얘기할까봐 그 안에서 엄청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계속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일종의 인정 욕구랑 다 있을 수 있죠. 약간 불쌍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카프카도 살짝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실제 삶이 그랬던 것 같고, 결혼도 안 하고 뭐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왜 하필 벌레였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쩌면 여기 카프카가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나오잖아요. 나는 아버지께 그토록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아픔에 부대꼈다라는 구절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벌레로 변한 자아만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 평소에도 내가 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보다. 내가 정말 하찮은 그 벌레 취급을 받고 있구나. 이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받아야 될 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거겠죠. 가장 사랑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런 생각이, 이게 잘 안 일어나겠지만 진짜로 내가 벌레가 됐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사랑받는지가 확신이 잘 안 섰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벌레가 됐다. 그럼 더 별로 사랑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스스로를 그냥 비관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설의 말미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레고르 잠자, 벌레로 변한.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이 약간 스스로 사실상의 자살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왜 죽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스름스름 그냥 앓다가 밥을 잘 안 먹고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죽어 있더라.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 같다. 안 먹고 아사를 선택했다.
아니면 해방일 수도 있잖아요. 나 이제 이런 삶을 끝낼래. 너무 고통스러워.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죽는 순간에 그레고르 잠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승찬님.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는 그런 데 그런 거 있어요. 생각해 봐야 돼?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스토리에서는 갑자기 죽었길래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그 텍스트 이면에 있는 거. 이 자살이야 해방이야 뭐야. 그리고 죽음을 만약에 선택했다면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홀가분함에 더 가까웠을까? 아니면 내 인생, 내 팔자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거였을까? 마지막 순간에 떠올렸던 감정은 뭘까? 이런 것들. 예.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랬을 수도 있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럴 수도 있죠. 이 카프카는 어쩌면 근데 그 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게 이 카프카의 소설 자체도 그렇고 뭐 일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는 카프카의 작품들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카프카가 출간하기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생전에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살아있을 때는 그냥 무명의 작가였고 심지어 죽는 순간에 내 책을 출간하지 말아달라 라고 자기의 친구 막스 브로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그런 부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홀라당 다 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모든 미발표 원고를 다 불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브로트는 정확히 반대로 행동해요. 그 미발표 원고, 미완성 원고들을 정리를 해서 차례로 출판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유명했었나 보네. 그래도 이제 작가로서 어떤 그 활동은 했지만 그러나 생전에 뭔가 작품 활동으로 큰 명성을 얻거나 뭐 상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브로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카프카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성을 얻게 된 거죠. 이게 다 돈이야 막 생각하면서 낸 거네, 친구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다르게 생각하면은 친구의 재능을 알아본 거죠. 제가 이제 승찬님께 이 카프카의 변신과 더불어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거예요. 마지막 소송. 카프카의 마지막 소송. 그건 뭡니까? 아까 친구 얘기했잖아요. 네. 친구 얘기. 그 막스 브로트라는 사람이 다 그 출판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막스 브로트가 이 카프카의 원고를 자기 비서였던 에스더 호페라는 여성한테 이거를 남겨요. 근데 에스더 호페가 사망을 하니까 이 호페의 딸들이 카프카의 원고를 독일의 문학 아카이브라는 곳에 판매를 하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이 브로트의 유언에 따라서 해당 원고가 공공 아카이브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 브로트가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거든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에 보관되어야 한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거의 10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원고가 누구 것인가를 두고? 그렇죠. 예. 이 호페의 딸들은 당연히 이제 이거를 팔아서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거고 그 안 된다. 브로트의 유언에 따라서 이거는 공공 아카이브에 보관돼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렇게 해가지고 2016년에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2016년이면 최근에 있는데요? 최근이에요. 네. 10년 전. 모두의 것이다?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는 브로트의 유언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법원이 카프카의 원고가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에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호페의 딸들은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된 거죠. 그 소송에 대한 책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이런 거 같이 봐야 됩니까? 재밌어요. 나름 재밌어요. 이게 또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연쇄적인 독서, 추가적인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책.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읽다가 그러면 이 책 찾아봐야지, 저 책 찾아봐야지 이렇게 막 널뛰듯이 막 이렇게 사방팔방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 소설 많이 읽진 않지만 김영하의 빛의 제국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거를 우연히 읽었는데 그게 진짜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보다 더 인상적인 게 북파공작원 얘기거든요. 북파공작원? 북에서 이렇게 간첩을 내려보낸 건데 서울에서 이제 사는데 이제 너무 태연스럽게 잘 한 10여 년을
한국 여자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데 어느 날 너 이제 북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북파 공작원 출신이잖아요. 그럼 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돌아가면 난 죽을지도 몰라. 생각하고 그냥 고심 끝에 와이프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내가 사실은 북파 공작원이야. 근데 우리는 십몇 년 같이 살았잖아. 우리는 애도 있고 우리는 부부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 말했는데 그 말한 장면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와이프가 진짜 1도 고민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미쳤, 그 대사는 생각 안 하지만 거의 내가 미쳤니? 거의 수준입니다. 갈 거면 너나 가. 그걸 보고 야 부부의 관계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하면서 제가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술자리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사람 결혼이라는 게 취약한 거야. 너무 사연 있니? 뭐 이런 말을 듣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그게 되게 충격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가족 관계잖아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십몇 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근데 그 조건이 중에 하나가 나만 사람일 것이 있었던 거죠. 나만 사람일 것이 없으니까 넌 그러면 처음부터 조건이 안 맞았네.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니까 되게 가족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우리는 취약한 데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혼도 많이 하고 뭔가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기는 게 그냥 평온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평온하지 않은 뭔가 돌출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깨져버리기 쉬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꽤 들더군요. 그게 약간 우리 사회에서는 IMF 같은 그런 위기 아니었을까? 네. 카프카가 이름은 진짜 많이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변신은 이번 기회에 잘 읽어봤고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하다고 문학사에서 야 나는 카프카 정도는 알아야지 뭐 이런 느낌의 정말 중요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책은 보니까 100년 전에 썼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재밌게 썼더라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난해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냥 재밌게 볼 만한 스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카프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냐? 독보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 독보적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 상상력의 차원에서 독보적인 것 같아요. 카프카가? 네. 아. 그리고 다른 소설도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약간 독특한 설정 막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매우 철학적으로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고독과 관련해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 뭐 가족 관계도 얘기하고 뭐 이러지만 본질은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 사실은 이게 모든 사람의 어떤 인생의 화두이잖아요. 한 번은 겪어볼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이고 이런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사실은 카프카만큼 이거를 잘 보여주는 작가가 있을까 싶어요. 외로움, 고독,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부조리한 상황.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억울함? 억울함은 아닌데 말 그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요즘은 이성이 지배하는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이 우리는 여전히 인생에서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런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카프카만큼 잘 보여주는 작가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거고 옥스퍼드 사전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카프카적인. 그게 뭐예요? 카프카에스크. 네.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카프카적인은 벌레스럽다는 건 아니겠죠? 벌레스럽다 이런 것은 아니고 부조리하고 암울한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카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정말 그 암울함의 끝을 보여주는. 너 왜 이렇게 얘가 암울하니? 너 왜 이렇게 카프카적이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상황에 대한 것, 어떤 인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것일 수가 있죠. 암울하고 외로워 보이고. 그쵸. 막 이 그레고르 잠자가 처한 상황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쭉 떠올려 보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여튼 어디 가서 나 카프카 좀 읽었어 이러면 좀 아는 척은 할 만한 작가이긴 한 것 같네요. 재밌네요. 요거 예, 변신은 참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냥 볼만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 이게 딱 약간 영화각인데 그런 느낌도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화로 만들었어도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이 책을 그러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추천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전 그거보다 약간 제가 이게 중년이라 그런지 중년들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은 좀 들 것 같아요. 빛의 제국 이런 북파 간첩원, 북파 공작원 얘기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고 그거와 비슷한 버전 같은데 조금 우아한 느낌은 드네요. 변신이 좀 더 우아한 느낌이 들고 좀 극적인 느낌, 약간 굉장히 연극적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저는 되게. 그래서 한 편의 연극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워낙 이제 스토리가 또 극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재밌게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마음 아프게 봤고 저는 보다 구체적으로 50대 남성들에게 추천합니다. 근데 50대 남성인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어떤 시기의 남성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40대는 뭔가 조금 더 에너지가 있고 조금 더 뭔가 내가 꿈을 향해서 뭔가 나아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리고 이제 60대는 많은 것을 이제 좀 알았다. 알 것 같아.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50대 남성들은 희한하게 제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쓸쓸함을 많이 느끼는 나이인 것 같아요. 쓸쓸해. 50대는 쓸쓸하죠. 뭔가 젊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 통달했다고도 할 수 없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어느새 50대가 됐네? 나는 정말 든든한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네. 그럼요. 누가 그러던데? 어릴 때는 어린 소녀고 할아버지가 되면 어린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되게 비슷한데 외모만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꾸 익숙해지는 거야.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익숙해짐이 있으니 뭐 아빠의 역할, 회사에서도 무슨 역할, 무슨 뭐 회사에 가면 무슨 역할,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여전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철딱선이 없는 건 다들 비슷한 거 아닐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인 척을 이제 더 능숙하게 잘 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50대들이 보면 그래서 좀 더 속 쓰릴 만한 좀 쓸쓸하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콕 집어서 그 연령대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문장을 한번 좀 꼽아보죠. 한번 꼽아 주십시오. 꼽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6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 줄인데 다시금 어둠 속에 있을 때면 그레고르는 등허리의 상처가 처음처럼 아파왔다. 약간 시적인 문장이네 이거. 문학소녀잖아요. 근데 이거를 탁 읽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다. 등이 아파왔다는 게 혼자 남았을 때 아빠한테 사과로 맞은 등짝? 바로 그거 그 벌어진 상처가 봐봐요. 문장을 읽는다는 건 이런 것 같아. 되게 상상을 하게 만든 거야. 다시금 어둠 속에 있을 때면 가족들이 다 나가고 그 방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레고르는 등허리의 상처가 그냥 아파왔다가 아니에요. 처음처럼 아파왔다잖아요. 처음 느꼈던 그 고통이 혼자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다시 내가 떠오르는. 근데 이 상처가 그 아픔이 실제로 느끼는 아픔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상상 속의 아픔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처음처럼 아파왔다 라고 구술이 되는데 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거는 정말 이 한 문장을 저는 꼽겠습니다. 지금 공감을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승재님. 심각해 지금 공감을 1도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공감되진 않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왜? 참 아팠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처럼 아파왔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게 제일 재밌었어요. 이거 사실 제일 마지막인데 소설의 제일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죽었어요 결국은. 그렇죠. 주인공이 죽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진짜 죽었는지를 막 확인해요. 그러다 결국 진짜 죽인 걸 이렇게 막 밀어보더라고. 진짜 죽었는지 이렇게 밀어보고 안 움직이네? 이러면서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짜 맨 마지막인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셋은 아빠, 엄마, 딸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이거는? 8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셋이 함께 집을 나섰다. 네. 뭐 벌써 여러 달 전부터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리하여 전차를 타고 교회로 향했다. 그들이 탄 칸에는 따뜻한 햇볕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었다. 여기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다음 문장이 기가 막혀. 그들은 좌석에 편히 기대고 장래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좀 더 자세히 관망해 보니 미래가 그렇게까지 암담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말이 저는 애가 죽은 걸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지? 막 햇볕이 막 찬란하게 비치고 따뜻하고 전차를 가고 나머지 가족들이 아우 드디어 이제 애가 죽었네.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자. 이런 걸 보여주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약간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쁜 놈들. 막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애도나 슬픔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 없어요. 애도나 슬픔이 없고 이렇게 드디어 죽었으니 우리 셋이서 재밌게 놀자. 근데 햇볕은 왜 이렇게 좋아? 이런 느낌의 이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봤을 때 사실은 제일 서글펐어요. 요게 너무 셋이서 너무 좋아하는 장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되게 낙관하고 있어서 제일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극적으로. 아니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슬픔에 초점이 맞춰진 거네. 그레고르 잠자의 그 슬픔에 공감을 하는 거네요. 슬픈 운명에. 문장이 뭐 이렇게 시적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게 재밌었다. 한번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카프카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건 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변신은 짤막한 소설이기 때문에 짤막하기도 하고 대표작이기 때문에 오늘 문학알집 첫 화 어떠셨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음엔 오늘은 이세라님이 주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다음에는 우리는 또 어떤 외부의 저자분들도 불러서 하고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많이 가지면 물론 오늘 이 대표님께 뭐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 읽을 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공감 하나도 못하는 표정이긴 했는데 오늘도 좋았으나 저자를 또 불러보고 그 소설에 대해서 너 이건 왜 썼니? 난 그런 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저도요. 이거는 사실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아마 이랬을까 저랬을까 하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왜 벌레라고 했니? 그럼 재밌을까 봐요. 그냥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해석을 너무 다양하게 한 거지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을까? 직접 저자에게 듣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문학 알집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이렇게 그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또 뵙죠.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